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네, 요즘 상암동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 투쟁 끝에 자켓을 얻어낸 최욱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시네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최경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오셨습니다. 일본에서 날아온 장부승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부승입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예. 네. 삐치신 건 아니셨죠? 아, 예, 예. 편집이 많이 돼서. 애정을 가지고 봤는데 이제 뭐 시민단체 인사가 나올 때마다 이제 대표적으로 재미없어서 인사로 이제 정보용으로 많이 활용돼요. 네, 좀 만회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만회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말빨이 세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장부승 교수님은 어떻게 본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네, 유튜브 통해서 일본에서는 유튜브로 봤습니다. 네. 거기까지 뭐 참 다행입니다만 설마 댓글을 보시진 않으셨겠죠? 뭐 댓글도 뭐 다는 안 봤습니다만 뭐 조금씩만 이렇게 다는 못 보시겠습니다. 셨나요? 아, 보다가 중도 포기하셨군요. 너무 많아가지고. 죄다 교수님 욕입니다. 최욱 씨가 굉장히 지난주에 걱정했거든요. 최욱 씨가 요거 더 먹을까 봐. 네. 그늘 밑으로 숨었어. 아,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앞으로 장수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인물, 바로 손혜원 의원일 겁니다. 지난 15일이었죠. SBS가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SBS는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후 해당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됐고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주장을 했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고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SBS의 보도 이후 언론들이 정말 엄청난 양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저널리즘 측면에서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에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그래서 보도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과 하지만 보도가 너무 과하다, 너무 양도 많다. 뭐 이런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 분씩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부터. 예, 국회의원이 자기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파렴치한 행위인 거죠. 어떤 정치적인 사퇴까지 해야 될 이제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뒤로 가게 되면 이게 부동산 투기냐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한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강남의 재건축 같이 투기하기 좋은 상품들을 샀어야 되는데 굳이 목포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었어야 되느냐에 대한 또 의문도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아무리 이제 그 역사 도시인 목포에 있어서의 어떤 구도심을 살려야 된다, 역사 도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지만 본인이 캠페인을 한다든가 행정이 그런 것들을 하도록 견제를 한다든가를 넘어가지고 이제 직접 자기가 투자하는 것까지 나가는 게 올바랐느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다시 보도가 정리가 됐으면 되는데 다시 거기다 이제 여러 정치적인 것들이 더해지면서 뭐 대통령 부인하고 측근이었네, 초골력적인 뭐 사건이었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원래 보도의 취지나 내용보다는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이렇게 각색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보도를 좀 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딱 얼핏 들었던 인상은 뭐냐면은 이거 손혜원 의원이 문광에 간사면 이건 좀 문제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손 의원이 그 국방위 간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저 외통위 간사라든가 그랬다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 뭐 보도들이 하도 많이 뭐 물밀듯이 쏟아져 나와 있어가지고 앞으로 다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일이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문광의 간사인데
그 소관 업무 관련된 그 사항에 있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통해서 어떤 그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익 충돌이라는 부분인데 예, 우리 법에서는 사실 이익 충돌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재척 기피라는 말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인이 또 그 공무원이나 공적인 사람이 공공에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 거기에 만약에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아는 사람이 연관돼 있을 때는 스스로 그 재척을 하거나 기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인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 같은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직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문광희 간사였고 시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화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광희 간사로서 딱 그 시기에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 거리로 지정되는 그 즈음 전과 후에 그 거리의 건물들과 뭐 일반 주택들 또는 문화재를 살 필요가 있었느냐. 그 시점에 했고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뭐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간송 전연필 선생 같은 분인데 이분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비싼 값에 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주 뚜렷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명분이 있는 시점이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명분이 있는 시점이 아니다. 남이 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본인은 정책적으로 또는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본인이 가서 또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뭐 지인들이 가서 그걸 살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상충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손원 본인이 불러온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이걸 불러온 것은 아니다. 그러면 두 분은 이 정도의 보도가 나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좀 보도량이 많다는 생각은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지금 손혜원 의원이 그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단순한 어떤 상임위 간사였던 국회의원이라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또 여러 가지로 뉴스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무슨 뭐 선동열 감독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또 이렇게 기재부에서 있었던 그 사무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게 더 사실은 이 언론 보도를 더 증폭시킨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리하게 예각적으로 비판을 했던 분인데 본인은 또 이런 그 측면이 있었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도 가치가 좀 있고 우리 저 독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좀 알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맞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보도를 더 많이 하고 그 뉴스의 시간을 더 할애한다는 거는 그거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기자 선생님 계시니까 좀 질문하고 싶은데 이 뉴스라는 건 제한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데 최초의 의혹 보도하는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파적으로 흐른다고 하니까 비교를 그럼 같은 당 의원으로 비교를 하는데 서영교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보도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어찌됐든 언론사에서 판단해서 보도량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도량이 너무 많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SBS 최초 보도를 한 SBS의 보도량은 너무 많다라는 거는 저는 맞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SBS의 보도량 지금 전체 보도량을 보면 SBS 하루치 보도량이 40분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 지금 1시간 넘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혜원 의원에 관해서. 근데 이해상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이해상충 사건이 있는데 이 정도로 보도할 양은 아니다. 잘못하면 지상파의 사유화 논쟁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SBS의 보도량은 너무 과하다라는 측면이고 나머지 상업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굉장히 정파성으로 흘러서 아무렇게나 막 그냥 갖다 붙이는 보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과 관련돼서 특히 청와대에 누군가와 뭐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 과거에 나왔던 보도들 과도 뭐 짜깁기를 해서 그냥 단독 타이틀을 붙여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파렴치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언론으로서는 해야 되지 않아야 할 어뷰징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 클릭도
계속 하게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뷰징 수준의 어떤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기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사안이 예를 들어 이제 법적인 측면은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윤리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 SBS에서 본사에 유리한 입장을 내줄 만한 그러니까 즉 박지원 의원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한 것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SBS는 이렇게 또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KBS 같은 경우에 손혜원 의원을 단독 인터뷰를 해서 단독이 아니고 인터뷰를 해서 메인 뉴스에서 손혜원 의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한 게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네. 제대로 한 거냐, 그건 서로 간에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보도량 자체를 가지고 이게 편집권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편집권은 맞죠. 편집권은 편집권이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시청자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니냐, 너무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손혜원 의원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무릎 꿇리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가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5일에 이제 SBS가 8시 뉴스를 통해서 4꼭지를 할애했었고요. 16일과 17일에 6꼭지, 18일에는 7꼭지를 할애해서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일단 정준희 교수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도량에 대해서 저는 비평하는 거는 일부러 많이는 좀 안 하거든요. 말씀처럼 편집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언론사가 판단의 문제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지금 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이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끝까지 판다라고 하는 SBS의 보도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탐사 보도의 형식이고 말 그대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실제로 초기의 출발, 즉 뉴스밸리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SBS의 판단은 과히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어느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끝까지 파는 이유는 탐사 보도를 하는 이유는 그 의혹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듯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제를 지속시킬 만한 자료와 증거를 갖추고 수 있을 때 그것이 지속되는 것에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첫날, 둘째 날 이후의 보도의 양상은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됐다라고 저는 솔직히 판단을 합니다. 뭐냐면 손혜원 의원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시작도 손혜원 의원의 캐릭터 때문에 시작이 됐고 지적하셨지만 약간은 좀 이렇게 리베로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이제 그런 분이잖아요. 좀 엉뚱한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슈화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요소가 있죠. 두 번째로 보통의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것이 나오면 약간은 억울하더라도 내적 타협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커지는 게 자기한테 더 불리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까지 이제 감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1대1로 싸워보겠다라는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보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이때 SBS가 말 그대로 꼬리를 내리게 되면 끝까지 파는 의제 지속에 있어서 지는 싸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억지로 의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즉 이제 뭐 이게 어떤 뭐 사적 이익의 문제는 아니냐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보도량이 지속되는 것은 중반 이후로는 결국은 자존심을 이제 서로 이제 싸우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를 지적해야 될 것은 저는 이게 끝으로 갈수록 모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익관계도 사실은 좀 모호해지고 그다음에 선의에 대한 판단도 모호해지고 윤리에 대한 판단도 모호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선가 이제 의제가 조금씩 사라지겠죠. 그때 이제 탈출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텐데 실제로 그럴 만큼의 가치가 있는 보도였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또 한 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일단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SBS나 뭐 다른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SBS가 이제 처음에 보도를 할 때는 분명히 국회의원이 관련 상임위에서의 어떤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 정부의 예산인 문화재 지원하는 예산을 따내려고 했다. 그런 게 주된 보도의 내용이었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그건 굉장히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손혜원 의원이 반드시 사퇴해야 될 그런 사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점점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무리 이제 그 목포라는 역사적인 도시에 있어서의 구도심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하더라도 조카한테 뭐 징역까지 하고 가족을 동원해서 대규모로 주택을 사들이고 하는 것들이 적절한 것이었느냐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보도라든가 논쟁의 초점이 갔어야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막 섞여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럽게 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정치적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뭐 그 손혜원 의원이 대통령 부인하고 뭐 고교 동창이다. 청와대가 개입한 무슨 초특급 권력적 비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돼버리는 측면이 있어서
언론이 어떤 이제 그런 공신력을 갖고 하려면 그 중간중간에 한번 요거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고 갔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욱 씨가 그 카톡방에 저희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가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네. 이게 막 헷갈리게 돼 있어서. 예, 이게 같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논점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논점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기에 바뀐 게 아니라 바꾼 거라고.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엔 바꾼 거고 초기의 논점은 사실은 내심 분명히 그러니까 투기라는 말을 안 썼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중적 공분이 일어나는 정확한 포인트는 거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레임으로 가기에는 사실 여력이 딸리는 거죠. 증거도 부족하고 실제로 밀어붙일 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치기가 좋은 게 바로 이해상충 프레임이거든요. 이해상충은 사실 언제나 걸립니다. 상당 부분은 실제로 걸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저는 SBS의 보도가 탐사보도였잖아요. 끝까지 판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탐사보도 팀들이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이게 기존의 삼성을 파던 방식의 탐사보도와 비슷한 종류의 어떤 탐사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저는 저널리즘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탐사적으로 드러낸 거는 사실 목포로 가서 누군가의 제보를 받았을 텐데 거기에 상당수의 손혜원 의원의 집들이 있다. 그 명의가 그다음에 사실 손혜원의 명의로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관자의 명의로 돼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판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해상충의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부분들은 사실은 탐사보도의 것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 밝혀진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초기 알맹이 하나 그거 정도만 가지고 간 건데 그 알맹이는 사실은 이해상충을 밝히기 위한 알맹이로 시작된 건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SBS는 뭐 이렇게 의도를 갖고 생각을 갖고 시작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른 이제 언론사들이 이거 받아서 쓰는 양이 좀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그 일간지 중에서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양의 보도를 내놓은 곳은 조선일보였는데요. 16일부터 22일까지 기사, 사설, 칼럼 등을 포함해서 37건의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그중에 6건은 일면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쓰는 보도들 또는 내용과 관련 없는 가지치기의 특이한 보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보도량의 적절성이라든가 이 보도의 계속성의 이 적절성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그 새로운 사실관계들을 발굴해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이슈들을 그 발굴해내서 이제 그 이슈는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적인 토론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이슈여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소진이 돼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도 계속되는 보도는 결국에는 사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진영 논리가 대치되고 레토릭들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탕 삼탕 되면서 이게 도대체 논점이 뭐였는지도 막 그 불명확해져 버리는 저는 그게 지금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보도를 많이 하든 뭐 적게 하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많은 보도를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발굴되는 건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적인 이 공간을 더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그 측면이 좀 이렇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그런 최초의 논점들이 좀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 중앙일보 단독 보도 같은 경우에도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됐고 거기 보면 아주 희한하게 사진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사진에 배치를 하고 두 번째 사진에는 김정숙 여사가 나와서 그 사저에서 이른바 25.78평짜리 전용 면적 그 조그마한 빌라 3억 5천짜리 빌라에 나와서 이 손을 흔드는 모습.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을 나서는 모습. 그래서 청와대로 향하는 모습이 이 세 가지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손혜원 의원과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가 서로 간에 관련이 있고 그 연결고리가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는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보도인데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거 자체를 매집이 아니고 매입을 한 게 이미 기사가 나왔어요. 한 거의 1년 전에 나왔죠. 이게 중앙일보도 나왔고 매일경제신문에도 나왔고 조선일보도 나왔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집을 판 이유가 지금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에서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1가구 2주택자가 많으니 당신들 빨리빨리 팔아라. 이런 식으로 독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황급하게 판 거예요. 황급하게 팔았는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개업소에 맡길 수도 없잖아요. 대통령 이
있었던 그 소유했던 집을 그러니까 이게 옆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보좌관이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데리고 있었던 보좌관인데 한 6, 7개월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원을 하지 않을 때 손혜원 의원 보좌관을 6, 7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캠프로 들어갔다가 다시 행정관으로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소출해내면서 이 사람이 손혜원의 보좌관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집을 샀다라는 식으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닌 것을 풀어낸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서로 간에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과 문재인 청와대 간에 뭔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악의적이고 정파적이고 이런 의도만 남는 기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꼬리가 실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상 중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서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손혜원 랜드, 초권력형 비리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또 정당들이 있고 그것을 또 그대로 받아쓰게 하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비화시키려고 하는 또 언론들이 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KBS 뉴스 9, 9시 뉴스에서도 꽤 많은 리포트를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16일부터 21일까지 단신을 포함해서 총 13건의 보도를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보도량에 비해서 뭐 내용은 별거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아직 명확한 사안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립이나 균형 잡기를 시도한 보도라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이것도 기계적 균형이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때로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입장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훨씬 나은 보도가 되죠. 그래서 그런 형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KBS가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았고 불가피한 측면도 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뛰어들기보다 이제 관찰해서 보여주고 판단하게 맡기는 이제 그런 양식이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KBS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했나라는 그런 판단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취재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런 공영방송에서 실제로 이제 유수의 지상파 방송사와 한 의원이 이제 붙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사적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엮기 보도를 하고 있는 사실 엮어내가지고 이제 부정적 이미지들을 자꾸 들씌우는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줄을 좀 세워주는, 만들어주는, 그래서 결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보도를 시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까지 이르는 방식의 어떤 심층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걸 취재했으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포 MBC 취재가 있었잖아요. 네. 목포 MBC는 전형적으로 이제 자기 지역에 이제 밀착해가지고 취재를 해서 목소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SBS는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탐사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지역 쭉 봤는데 사실 상당히 선별적으로 그 목소리를 이제 반영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보도 방향과 부합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모습들이 사실 좀 보였어요. 근데 그게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의 증거력은 사실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목포 MBC에서 바로 다른 종류의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 거리 자체가 거의 폐가 수준의 거리였다라든가 실제로 누군가라도 자꾸 이걸 뭔가 들어와서 이게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의 여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목포 MBC가 보도한 것은 지역의 대표 여론이냐? 이것도 물론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식으로 균형이 잡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저는 KBS가 자신의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어느 정도 취재력을 발휘한다면 실제로 지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종류의 어떤 탐사성의 거리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할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서 SBS 보도를 저도 심하게 비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KBS가 보도를 별로 잘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굉장히 좀 단순한 보도예요. 별 보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을 확보를 하고 현재에서 그래서 그걸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해서 그래서 각자 그 소유주를 보고 매입 시점을 보고 그리고 탐문 조사를 하다 보면 필지는 한 20필지 되지만 6, 7군데 정도만 취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회의록이란 말이에요. 이해상충과 관련해서는 국회 회의록을 다 뒤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소스가 2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과 회의록. 그럼 뻔히 탐사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면 등기부 등본, 회의록 이거 2개를 구비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SBS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으면 본질, 실체에 접근할 수가 있었을 텐데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부동산 중개업소에게 물어보는 아주 겉핥기식 보도를 했단 말이죠. 겉핥기식 취재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걸 가지고 가서 또는 안에서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밖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그렇게 했으면 뭐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이 어떤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안들, 등기부등본과 회의록, 국회 회의록을 왜 SBS만 보게 놔두고 있는지 아주 쉬운 건데 이런 거는 탐사보도의 기본인데 굉장히 아쉽다.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손혜원의 해명을 들어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언론사로서 판단을 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보도가 나갔다면 KBS가 그래도 국가기관방송으로서 할 일을 했으니까 이러저러 비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SBS를 비판하려고 하기에도 지금 명구스럽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같은 탐사보도 생각이세요? 문제를 약간 더 이제 깊이 생각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 관련된 끝까지 판다의 탐사보도는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최대한 빨리 깊게 들어가서 최대한 많이 해석해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취재팀이 밝혀낸 이 탐사성의 핵심이 뭘까? 아까도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탐사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누가 먼저 했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그럼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지속할 만한 탐사의 어떤 재료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일단 판단이 들고 이게 결국은 실체성과 해석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실체에서 탐사 보도는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이상의 어떤 실체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SBS도 사실 그렇게 전 잘하지 못했다고 보고 SBS 외에 다른 어떤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도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미 이제 정보의 접근에 대한 상당수의 그 과거의 일종의 뭐랄까 언론사 특권이랄까요? 언론사들만이 뭔가 노력해서 뭔가 발굴할 수 있었던 시대가 많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요. 이게 나오자마자 사실은 수많은 그 온라인 같은 데들 보면 반대 증거들이라든가 반대 해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분들은 프로페셔널이 아닌 이제 아마추어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시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제시하는 해석들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첫 탐사 보도를 터뜨렸을 때 언론사의 힘이 과거의 그 탐사 보도의 어떤 측면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실체성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힘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SBS뿐 아니라 기자를 쓴 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내가 걸 수 있는 이유를 다 걸고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저는 상당히 오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법률 자문을 보고 받고서는 이제 아마 했다 그러면은 소위 이제 공인의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 달리 이제 국회의원과 같은 공인에 있어서는 그 다양한 비판들이 허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언론에서 이런 다양한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대부분 이제 그걸 뭐 손해배상이나 고소가 들어와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들을 아마 손혜원 의원도 알면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과 공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비판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합리적으로 정리되는 방식으로 정리가 돼야지 그걸 고소고발하고 뭐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 법 체계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용인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변호사님한테 의뢰했다면 뭐 설득을 했겠죠. 이제 이건 어차피 가더라도 뭐 SBS가 형사처벌 받거나 SBS가 손해배상 뭐 책임을 하거나 그러긴 굉장히 어렵다. 우리 법원이 가능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게 인정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겠죠. 수임료를 너무 많이 갖고 왔어. 막. 엄청 많이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이제 하는데 이제 괜히 또 그 돈 받고 또 가가지고 또 잘 안 되면 또 막 욕할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가 또 괜히 부추켜가지고 고소하고 또 소송 걸었다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변호사님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아니 저는 그 소송하겠다는 얘기 듣고 또 뭐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검찰에서 SBS를 또 수사해야 된다. 자기도 수사를 받을 테니까 네, SBS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SBS 수사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SBS를 검찰이 수사해야 되고 나는 이걸 소송으로 가가지고 끝까지 그 재판을 해서 뭐 마무리를 짓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혜원 의원께서.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분이 아예 정치인이 아니구나. 이 공인으로 본인을 공인으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냥 자기는 그냥 민간인이고 어떤 그 광고 카피라이터 정도로 본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자기가 정말 억울하면 지금 뭐 언론 중재로 간다든가 뭐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든가
언론사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직접 나가가지고 SBS에서 인터뷰를 할 테니까 생방송으로 시간을 달라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 할 텐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를 해라. 또 재판으로 가가지고 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송사로 가도 과거 판례를 봤을 때 별로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랄까 이제 엄포를 놓는다든가 뭐 그런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건 별로 이렇게 공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공인이라는 게 결국은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공인과 언론사가 언론이라는 언론 자유라고 하는 문제를 위주로 맺어진 우리의 철학이 그리 높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도 언론을 바라보는 자세나 태도가 사실은 좀 낮은 수준이고 실제로 언론사가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이유로 이제 공인에 대한 취재를 했는데 의혹 보도 제기 수준으로 끝났다가 결국은 책임지지 못한 상황이 오면 거기에 대한 면책을 사회가 해주는 이유가 뭘까를 언론사는 고민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그러니까 사실 면책받기 위해서 물론 모든 활동들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언론 책임이 동시에 보장이 돼야지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식의 측면인데 예를 들면 공인을 건드리면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아라고 하는 어떤 내심의 회피 논리라고 하는 것들은 작동하지 않나. 관행 같은 게 없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언론노조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것은 이게 고소고발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부적절하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언론학 교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그건 뭐냐면 실제로 그게 칠링 이펙트가 생길까 봐. 다시 말하면 냉각 효과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족쇄를 가지고 만들까 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이렇게 공인들의 이제 이와 같은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솔직히 않거든요. 기존의 판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다른 위협들이 있죠. 우리 과거 정부나 이런 데서 있었던 큰 위협들이 있었는데 그런 위협에 해당하는 형태는 물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의 우리나라의 공인들과 언론사가 상호 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보장하고 어떤 것들의 수준을 높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이 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도가 쏟아져 나올까요? 지금처럼? 아니면 어느 정도? 아니 지금 야당에서 네. 초권력형 비리라고 정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정치적으로 이슈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그 정의라는 어떤 그 사건에 관한 정의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뭐냐면 초권력형 비리라는 야당의 말을 너무 쉽게 받아쓰는 거예요. 그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관해서는 그렇게 미적미적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뒤에 박근혜라는 말이 나오기가 힘들었거든요. 그게 거의 한 1년 이상 걸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초권력형 비리라고 하니까 다 초권력형 비리라고 그 야당이 정의한 대로 그 프레임 그대로 가져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받아쓰기를 하는 거에 입맛이 들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당의 지도자가 이제 초권력형 비리라는 말을 하면 네. 그거를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보도를 할 때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그렇죠. 네.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팩트가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초권력형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도 같이 보도를 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단순히 뭐 야당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부분이 좀 한 발짝 더 나갔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싶습니다. 그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받아쓰기 보도를 함으로써 본인들은 책임 회피를 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받아쓴 것일 뿐이야. 그때 초권력형 비리라고 야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그렇게 한 3개월 지나갔어. 그런데 초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나오지 않아? 나는 우리가 그런 거 모르겠어. 아니야. 나는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 언론의 행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미적거렸는지 증거가 나오는 순간까지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계속 차단하는 보도들이 나왔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보도들이 과연 과거의 신중함인지 아니면 과거의 아부였는지 권력에 대한 아부였는지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그 정치인의 이 발언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권력형 비리 또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해도 충분할 부분을 초권력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레토릭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식의 일들이에요. 그럼 이 실체 자체도 권력형 게이트로 다룰 만한 실체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만약에 있다면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으로는 자기가 문화재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 근데 마침 그게 개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었고 게다가 이제 상임위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선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뭔가를 사고 차명으로도 뭔가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뭔가 문화재 기구로 지정하면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이익이 실제로 있었을까? 그다음에 그 이익이 만약에 공익에 좀 더 가까운 이익이었을까? 사익에 가까운 이익이었을까? 그거를 국회의원이 하는 게 맞을까? 정도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이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게이트로 만들고 초권력 게이트로 만들고 있다. 만약에 거기에 부응하는 언론이 있다면 전형적으로 정파적 언론의 행동들이라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게 쉽게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타협의 상태를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광고고 여기에 정파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건데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취재를 통해서 실제로 이것이 저널리즘적으로 어디까지 보도를 하고 어디까지 파헤쳤어야지 올바른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정파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어떤 게이트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정치의 어떤 논리로 휘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그런 확인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왜곡 기사로 국민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다. 나의 유물, 재산, 자산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재단이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형태를 가진 재단이 만약에 공익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을 한다면 그 재단이 가지고 있어도 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지향 자체가 충분히 확실하다면. 근데 이제 기부까지 간다면 그걸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필요하다면 이제 그 오해를 식시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의 저널리즘들은 바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벌였었던가에 대한 이제 일종의 자기 답변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좀 사과할 부분을 하신 것 같아요. 시끄럽게 만들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해 충돌 논란에 국회의원으로서 이익이 있다면 사과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이해 충돌 문제가 갖는 우리 그 공동체 차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번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기부라는 형태 또는 재단, 공익재단 만드는 형태로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그 뭐 적절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러나 한국 언론은 일단 먹잇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보도를 할 것이다. 그 과거의 의도성과 의혹과 관련된 보도, 그다음에 청와대까지 겨냥한 보도는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손혜원 의원의 사과와 본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는 이런 시점은 상당히 늦었다라고 봅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된 보도 양상들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